우리 푸른장학교 2학년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6쪽이고요. 통치체제 정비 부분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신라의 통치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통치체제라고 했을 때 중앙, 왕이 있는 중앙에서 어떻게 체제가 정비되었는지, 그리고 지방에서 어떻게 체제가 정비되었는지, 그리고 이 군사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세 개네요. 중앙, 지방, 그리고 지방의 군사제도까지 이렇게 총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는 얘들아 새로운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긴장하지 말고 교과서 따라 읽어가면서 이 단어의 이름에 등장하는 이 새로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인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86쪽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당연히 통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제도를 정비해야겠죠. 중앙정치는 첫째, 우리 중앙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중앙정치는 왕명을 받아들여 행정을 총괄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중요합니다. 집사부. 그 장관인 시중은 관리의 이름이야. 시중이라는 관리는 권한이 강화되었다. 집사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화백회의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상대 등의 권한도 약화되었다. 굉장히 집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인데요. 선생님이 이 내용 조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 등장하는 기구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집사부 라는 기구이고 또 하나는 화백회의 라는 기구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이미 들어봤어. 뭐야? 그렇지, 화백회의. 귀족들의 회의 기구였던 이 화백회의를 이끌었던 관리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 관리는 바로 상대등입니다.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여러 귀족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화백회의를 이끌었던 귀족, 그 사람이 바로 상대등. 상대등 하면 너네 신라시대에 어떤 왕이 상대등 이찬철부를 임명했지? 버풍왕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 친구들 꼭 다시 이 부분 확인해 놓으세요. 화백회의를 통해서 상대등이 화백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등장한 기관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사부라는 기관입니다. 회의도 그렇고 집사부도 그렇고 어떤 기관들이야. 이 집사부를 이끌었던 장관, 관리야 관리. 관리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바로 시중입니다. 시중. 얘들아,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 집사부와 화백회의의 기능이 변화되는데 통일신라가 되면서 강화됐던 것은 바로 집사부입니다.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반면에 통일신라가 되면서 권한이 약화된 것은 화백회의입니다. 화백회의의 기능이 축소되고 상대 등의 권한도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의 통치체제, 중앙정치제도에서 중요한 변화인데 집사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화백회의의 기능이 약화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냐면 바로 왕의 권력이 강화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통일신라가 되면서 왕의 권력이 강해졌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귀족들의 회의 기구였던 이 화백회의는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왕의 입장에서는 얘들아,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보다는 왕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 집사부, 그리고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는 게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통일되면서 화백회의의 기능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왕을 도와서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바로 이 집사부는 권력이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응용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생각까지 할 수 있겠다. 선생님 화백회의는 이 진골귀족들의 회의 기구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집사부의 관리들은 어떤 신분이 많이 차지했을까? 그렇지, 물론 진골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육두품. 왜? 아까 신문왕의 개혁정치에서 육두품을 막 많이 등용했었잖아. 이 육두품들이 집사부에서 왕을 도와서 열심히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앙정치 끝났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마저 읽을게요. 지방통치 조직도 당연하지, 땅이 넓어졌으니까 정비하여 넓어진 영토를 9개의 주로 나누었고 그 밑에 군과 현을 두어 지방관을 보내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행정구역인 촌에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도 이외의 주요 지역에 5개의 작은 소경을 두었다. 5개의 작은 소경. 자, 여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땅을 9개의 주로 새롭게 나누었대. 새롭게 얻은 땅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한주, 왼쪽에 지도, 삭주, 명주, 옹주, 상주, 전주, 모주, 강주, 양주. 안 외워도 돼. 9개의 주를 만들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는 구주로 나누었고 구주 밑에 군 그리고 현을 두었고 맨 말단에는 촌을 두었어. 이 구주와 군 현에는 지방관이라 하면 왕이 파견한 관리야. 그리고 이 촌은 원래 그 지역의 세력이었던 촌주가 다스렸대. 이 둘 지방관과 촌주는 어떻게 달라? 그렇지, 지방관은 왕이 보내내고 촌주는 그 지역의 세력, 그러니까 귀족일 가능성이 많지. 이 촌주가 그 지역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개의 주, 그 아래 군, 현, 그리고 맨 말단 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부분 5개의 작은 소경. 이 경은 서울 경자야. 그러니까 5개의 작은 수도를 두었다라는 뜻이야. 여기 주황색 점 보면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안 외워도 돼. 너희가 외워야 될 것은 5개의 작은 서울을 두어서 왕이 여기 금성 오른쪽에 있는 수도가 조금 치우쳐져 있잖아. 한가운데 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도가 치우쳐져 있으니까 5개의 작은 소경을 두어서 국가를 잘 다스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방통치 조직 한번 정리할게. 나라를 땅을 몇 개의 주로 나누었어? 9개의 주로 나누었고 그 주 아래 군과 현을 두었고 거긴 지방관 파견. 그거보다 더 아래, 더 마지막 구역인 촌에는 그 지역 토착 세력인 촌주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치우쳐진 수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서울을 두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끝납니다. 마지막 군사제도 가겠습니다. 군사제도는 구서당과 십정, 9개의 서당과 중앙군, 중앙의 수도를 지키는 9개의 서당과 그리고 지방마다 1개의 지방군은 주마다 1개의 정을 두고 한주라는 곳에는 2개의 정을 두어서 총 10정을 배치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다시 지도에서 볼게. 우리 신라가 지금 9개의 촌이 존재하잖아, 얘들아. 그 9개의 촌마다 지방마다 하나씩 그 지방을 지키는 군대를 세우는 게 그게 하나의 정이야. 근데 총 10정이 있대. 그 말은 하나의 주에는 2개를 두었다는 거지. 바로 여기 한 주에는 2개를 두었다는 거야. 2개의 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 이유는 이 한 주가 그렇지, 국경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하나 더 배치해서 국경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지방에는 총 지방군 10정을 두었고 중앙에는 9개의 서당, 구서당을 두어서 고구려, 백제, 말갈인을 포함해서 민족 융합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끝납니다. 통치제도는 되게 이거 짧은 본문인데 여기 안에 외워야 될 거 새롭게 배운 단어들 굉장히 많죠. 총 3파트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 중앙정치, 그리고 지방 통치조직, 그리고 마지막 군사제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각각의 새로운 제도, 통일신라에 대해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